대해 알아볼 거예요. 고구려였어요. 그 다음이 백제, 그리고 마지막이 신라죠. 이번에는 각 나라가 전성기를 누렸던 순서예요. 네. 고구려와 백제의 순서가 바뀌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는지 볼까요? 힌트를 주자면 바로 이거예요. 됐다. 한강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네, 고구려보다 늦게 발전하기 시작한 백제가 가장 먼저 큰 세력을 떨치게 된 건 한강의 덕이 컸거든요. 우선은 고구려부터 살펴볼게요. 주먹에 쥐를 이어 고구려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죠? 잠깐. 그 전에 삼국에 있었던 수도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려는 졸본, 그러니까 지금 환년이에요. 그리고 백제는 위례성, 신라는 금성이죠. 자, 누구냐면 유리왕이었어요. 유리왕이 부여에서 온 유리왕이잖아요. 그치? 유리왕도 그 나중에 두고 왔다가 두고 왔다가 그래 부여에서 왔잖아. 또 부여는 막강한 나라였지만 고구려는 아직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리왕은 대소왕은 고구려 인지를 보내라고 위협했어요. 유리왕은 태자를 물무로 보내려고 했지만 태자는 두려워서 안 갔어요. 그러자 대소왕은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로 찾아간 거예요. 대소왕은 고구려의 힘이 약하니까 금방 전쟁에서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큰 눈이 내리는 바람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얼어 죽고만 거예요. 결국 대소왕은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부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 이후 유리왕은 아예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국내성은 오늘날의 중국 지린성 지안시 지역이에요. 국내성은 졸본보다 농지도 넓고 짐승과 물고기도 풍부했고 북쪽에 산맥도 있어서 부여의 공격을 막기에도 유리했거든요. 이렇게 차근차근 힘을 키워나갔어요. 이렇게 유리왕이 수도로 옮긴 지 10년이 지났더니 대소왕은 또 한 번 쳐들어왔어. 이때 유리왕은 셋째 아들 무율한테 부여국군을 막으라고 했어요. 무율은 정면승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직도 군사력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곡 근처에 숨겨두었다가 좁은 계곡을 지나가는 부여군을 갑자기 공격해서 고구려가 이겼어요. 그 이후로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대무신왕이라 불렀어요. 대무신왕은 큰 전쟁의 신이란 뜻이에요. 고구려와 부여 인연이 엄청 꼬였네요. 이렇게 힘을 키워나가던 고구려는 태조왕 때 이르러 한층 크게 성장했어요. 태조왕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했는데 옥저를 정복한 뒤로는 먹을거리가 많아졌어요. 또 왜냐면 농지가 기름져지고 바다 근처에 해산물이 풍부했어요. 이렇게 강해진 고구려는 한나라의 요동국과 현도군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재빨리 군사를 보내자 고구려는 재빨리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했어요. 놀랐죠? 진짜로 항복한 게 아니에요. 한나라가 암진하고 있는 사이에 고구려는 군사 3,000명을 보내서 그 두 지역을 공격해서 몇 달 뒤엔 요동태수의 목숨도 빼앗았죠. 하지만 부여가 군사를 보내는 바람에 고구려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땅을 모두 되찾지 못했지만 왕의 힘도 한층 강해졌죠. 성동기 시대 땐 족장만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세워지면서 요렇게 하지만 이 관리들은 언제든지 왕을 바꾸거나 벌할 수가 있었어. 고조선 때는 예를 들어 위만 같은 사람이 기억나죠?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왕을 벌하거나 바꿀 수는 없고 왕이 죽었을 때 그냥 선택하는 이런 귀족이 된 거죠. 전쟁을 하면 왕이 직접 전쟁을 지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왕의 차지였어요. 이렇게 자연스레 왕의 힘이 강해지고 부족장들의 힘은 약해지게 되었죠. 이렇게 귀족의 신분을 줘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나라는 일을 참여시켰죠. 하지만 아직은 귀족의 힘 역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태종 이후 계속 이어졌는데 고국전황 때는 군사들을 앞세워 싸움까지 벌어졌어요. 이렇게 왕을 공격하려 했다고 했는데 고국전황은 직접 나서서 이들을 물리치고 큰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전부 다 왕을 더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 어느 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시골에서 벼슬을 밀파수한테 내렸어요. 농부인데. 그런데 딱 잘라 거절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으려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 속마음은 이랬어요. 고국전황이 내린 낮은 벼슬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최고 벼슬인 국상을 내려줬대요. 이렇게 든든한 인재까지 얻은 고국전황은 또 이제 신분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고 신대법도 만들었어요. 보통 농부들은 봄에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때 수확한 곡식을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때 봄에 곡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였어요. 귀족 글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왕의 힘이 강해지는지 알아요? 진대법 실시하면? 뭐가 강해지냐면 지배를 받으면서 밥을 주지 않고 그냥 나라에서 빌려주는 거니까요. 그 외에도 이렇게 아들한테 하면 무조건 거의 장남이 물려받잖아요. 근데 동생이 물려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동생 중에서 귀족들이 선택하는데 아들로 장남으로 이어진다면 귀족들끼리 끼어들 틈이 별로 없어요. 이제 백제로 가볼게요. 하고 싶은 말 뭐였어요? 그래서 아들로 이어져서 왕권을 강화를 시켰지, 그치? 네. 이제 고위 왕에 대해 배울게요. 백제. 한강 남쪽 땅에서 작은 나라를 출발했어요. 마한의 속국이었지만 마한의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서 이제 더 이상 속국이 아니고 백제라는 나라로 만들었죠. 한강이 편리하다는 건 지금도 잘 알 수 있죠. 엄청난 곳을 이어주니까. 저 옛날엔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만 띄울 수 있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강이 제일 편한 도로였어요. 한강이 황해로 흘러들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는 데 유리했어요. 고이왕 때에는 주변 나라들 떨게 만들 정도로 강해졌는데 마한의 작은 나라들 또 하나씩 정복했지만 여전히 마한에서 일부는 버티고 있었고 백제도 아직 제일 힘이 셌던 속국이에요. 목지가 망하면서 백제가 제일 센 속국이 됐어요. 마한에서. 또 이제 각 부족들의 군사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부족장관한테 벼슬만 내렸고 또 각 벼슬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입을 수 있는 옷과 장신구까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높은 건 자주색, 그 아래는 방울색, 그 아래는 푸른색을 입게 했어요. 그래서 난 파란색 싫은데 다 큰 어른이 옷 색깔 가지고 두 장이요 이렇게 됐겠죠. 여기서 이러면 막 높은 지위가 낮은 지위를 이렇게 옷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왕 한 명뿐이고 그럼 신하들이 왕을 더욱 어려워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겠나요? 그리고 외물을 또 율령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뇌물을 받거나 전쟁에서 도망치면 큰 벌을 받기 때문에 군사들이나 관리를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백제를 진정한 당대국으로 만든 사람은 근처공왕이었어요. 근데 왕위에 즉위하는 데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10대 문성왕이 왕자인 괴왕자가 있었는데 너무 어려서 11대 비류왕왕이 올랐는데 그래서 더 클 때 괴왕자 다시 될 수 있도록 태자로 지목했어요. 하지만 훗날 13대 근처고왕이 여구왕자도 똑똑하고 그래서 11대 비류왕과 할서기를 해서 이긴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였어요. 하지만
마침 개왕 세상 구경을 해서 백제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개왕이 승리했잖아요. 그때 귀족들이 이렇게 여구왕자를 왕을 모시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작은 나라들 한 차례로 정복했어요. 또 고구려도 공격했는데 무턱대고 공격한 게 아니에요. 많은 작은 나라들 정복해 나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국이 아니었어요. 이제 또 중국 대륙에선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허심탄회한 고구려를 노리다가 공격했어요. 궁궐을 불태고 점을 헐어버린 뒤 강제로 끌고 갔어요. 거구건양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현에서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갔고 왕비와 어머니는 인질로 잡아갔어요. 시신은 그 다음에 돌려받았지만 어머니와 왕비는 13년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 했죠. 백제 근초고왕은 그 틈을 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고구려의 구구권왕은 백제군에 의해 전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게 되자 백제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졌어요. 이렇게 백제가 전성기를 맞았죠. 또 교류를 통해 다양한 걸 받아들였어요. 매달리는 기술도 뛰어나서 다른 나라들이 육지와 최대한 가까운 바다로 이렇게 돌아갈 때 백제는 곧장 이렇게 또 교류했어요. 그만큼 매달리는 기술이 뛰어났어요. 선진 문물을 직접 접한 다음에 다시 발전시켜 자신만의 문을 찾았고요. 이런 불교 전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또 칠지도를 일본한테 줬는데요. 오해왕한테 이 칼날을 7개라서 칠지도라고 해요.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 백제와 양세자가 모왕한테 주는 것이니 잘 보관하라 이런 뜻이죠. 그럼 신라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기에 신라에 대한 얘기는 해주기가 잘 없고 왕이라는 것도 22대 지지고성 때부터 사용했죠. 혁거제는 거서관이라고 했어요. 지낸 사람들 말로 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 나오면 차차웅이라고 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나 무당이란 뜻이에요. 유리는 이사겸이라고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해요. 이건 이와 관련이 있어요. 남의 차차웅의 아들 윤리는 아버지가 세상을 떼도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속달한테 왕위 양보했는데 이가 많은 사람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다고 했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지혜로웠겠죠. 근데 이게 그래 이사금 때까지 갔어요. 이렇게 뇌물왕부터는 뇌물마립간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마립간 무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만큼 왕의 힘이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왕을 쓰게 됐고 그럼 정리해볼까요? 동묘왕은 고구려를 건국했죠? 유리왕은 국내성으로 수도로 옮겼죠? 대무신왕은 부여를 정벌했었어요. 태조왕은 영토를 확장했었죠? 옥저 같은데. 고국천왕은 진대법, 왕의 부자 상속이 있었고 고국원왕은 백제군에 의해 전사를 하게 됐죠. 한강은 넓은 평야, 농사짓기 좋았고 백길, 사람과 물자를 나르고 안전하게 운반했고 중국과 교류, 백길 중 가장 짧고 안전한 백길의 출발점. 이렇게 백제는 빠르게 성장해 온조왕은 1대, 백제 건국, 고위왕은 8대, 영토를 확장했고 율령을 반포했고 16관 득제와 공복제도를 실시했었죠. 근촉왕은 16대, 전성기였습니다. 퀴즈 풀어보실래요? 1번은 뭘까요? 유리왕은 수도를 퀴즈의 정답을 확인해봅시다. 야! 유리왕은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다. 백제왕 이름 맞히기. 공복제도 실시 고위왕. 전성기 건초고왕. 백제건국 온조왕. 고국천왕이 국상을 내린 농부는 얼파소이다. 진대법을 만든 왕은 왕이 부자 상속을 했고 이 법으로 귀족의 힘을 누르려고 했으며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다.